챕터 4 어휘와 의미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으면 시작합니다. 제1절 어휘. 먼저 어휘의 분류입니다. 어휘를 일반어하고 특수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어는 의미가 일반적인 말, 즉 다른 말의 의미를 포함하는 말을 일반어라고 하고요. 특수어는 의미가 구체적인 말, 즉 다른 말에 포함되는 말을 특수어라고 합니다. 일반어를 다른 말로 상의어라고 하기도 하고요, 상위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특수어를 다른 말로 하의어, 그리고 구체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구체어. 자, 그러면은 일반어와 특수어의 관계는 절대적 관계일까요? 상대적 관계일까요? 일반어와 특수어의 관계는 절대적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것이고요, 상대적이라는 건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관계가 상대적이죠. 예를 들면 봐봐요, 여러분.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라는 단어하고 중학교라는 단어를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그럼 학교하고 중학교에서 학교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학교의 의미를 포함하니까 일반어가 되겠고 중학교는 특수어가 되겠죠. 그쵸? 예, 근데 이제 만약 학교하고 교육기관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그럼 교육기관과 학교는 무슨 관계예요? 교육기관이 일반어, 학교는 특수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학교라는 단어는 중학교에 대해서는 뭐가 되고 특수어가 되고, 교육기관에 대해서 뭐가 된다? 일반어가, 중학교에 대해서는 일반어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 특수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때는 특수어, 이 경우는 구체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하관계, 즉 일반어와 특수어의 관계는 상대적 관계이지 여러분 절대적 관계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추상어가 있고 구체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상어는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말들,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만질 수 없는 말들을 추상어라고 해요. 꿈, 사랑, 이상, 이런 것들은 추상어가 되겠고요. 구체어는 예를 들면 책상, 반지, 구름, 이런 것들은 이제 구체어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의미에 따라 분류하면 단어를 우리는 동음 이의어와 다의어로 분류할 수 있어요. 동음 이의어는 어떤 단어가 동음, 음만 같을 뿐 뜻은 서로 이의, 뜻은 전혀 관계없는 단어의 관계를 우리는 동음 이의 관계, 그런 말들을 동음 이의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상이 있습니다. 이상이 어떤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나 가치를 뜻하는 이상도 있지만요, 그죠, 여러분?
그쵸? 네, 그런 이상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요. 제 이상에, 그죠? 제 이상에, 그럼 뭐야? 정상이 아닌 상태죠. 그쵸?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정상이 아니다. 응? 정상이 아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정상이 아닌 상태를 뜻하는 이상이 있고, 꿈, 목표를 뜻하는 이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둘은 뭐만 같을 뿐, 소리만 같을 뿐 뜻의 연관성이 전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우린 둘을 뭐라 그래? 동음, 이의어. 반면 자, 먹다를 가지고 올게요. 먹다. 자, 먹다는 밥을 먹다 또 있지만, 욕을 먹다 또 있고요, 생각을 먹다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 그죠? 어떤 생각을 먹다, 또 화장이 잘 먹다 할 때 화장이 먹다도 있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분 보시면 동음이의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밥을 먹는 거나 욕을 먹는 거나 생각을 먹는 거나 화장이 먹는 거나 모두 일정한 의미의 공통성이 있어요. 즉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밥이 자 식도를 통해서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입을 통해서 식도로 들어가는 거고, 욕이 바깥에서 그죠? 나에게 내 귀로 들어가는 거고, 그죠? 생각이 바깥에서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고, 화장이 내 얼굴 속으로 스며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의 어떤 공통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뭐라 그래? 의미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의어라고 해요, 여러분. 자, 또 손이 손1, 손2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1은 신체 손일고요, 여러분. 손1은 이제 뭐가 있을까, 여러분? 손님. 그죠? 또 손3도 있네요. 손3. 손 없는 날이라고 하면 그때 손은 남의 집 일을 방해하는 귀신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럼 손1, 2, 3은 무슨 관계예요? 의미상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뭐라 그래? 동음, 이의어. 근데 자, 손1이 자, 1. 손이 예쁘다. 2. 손을 씻다. 3. 손을 잡다. 이러면은요, 이때 손일은 신체고요, 여러분. 손을 씻다 해서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손을 씻다. 어떤 나쁜 행위, 그렇죠? 나쁜 행위에서 빠지다, 그렇죠? 네, 어떤 나쁜 행위, 어떤 행동, 그죠? 부정적인 행위. 그 다음에 손을 잡다는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되겠죠, 그렇죠? 관계. 근데 이 손1과 손2, 손3은 모두 일정한 의미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쁜 어떤 행동을 주로 뭐로 해요? 행동을. 나쁜 행동을 주로 뭐로 해요? 손으로 하죠, 그렇죠? 손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도 우리가 제일 먼저 뭐 해요? 손을 잡죠, 그렇죠? 이렇게 실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다 일정한 의미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손이라는 의미 신체에서 파생된 것이지 아무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손1과 손2와 손3은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 그럼 이런 걸 뭐라 그래? 동음, 이의어라고 하죠. 그리고 이때
이때 자, 밥을 먹다, 욕을 먹다, 생각을 먹다, 화장을 먹다 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밥을 먹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 다의어 중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미라서 얘를 중심 의미라고 하고요, 여러분. 나머지를 뭐라 그래? 여기서 파생된 2차적인 의미, 즉 주변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손 일도 신체 손이 뭐가 되겠어요? 중심 의미.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는 거야? 주변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동음 이의어와 다의어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제 유의어입니다, 여러분. 유의어는 뜻이 비슷한 말의 관계를 유의어라고 합니다. 예, 종류 유자의 뜻 의자, 그러니까 뜻이 같은 그 종류들의 묶음을 이제 우리는 유의어라고 하는데요. 이 유의어는 첫 번째 유형, 완전 유의어가 있어요, 여러분. 완전 유의어는 말 그대로 뜻이 거의 같아서 서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관계가 되겠죠. 예를 들면 책방과 서점, 멍게와 우렁쉥이, 친구와 벗, 이런 것들은 이제 뜻이 똑같죠. 자, 반면 부분 유의어가 있어요, 여러분. 일부분만 이제 의미가 같은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자, 꼬리하고 꽁지를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꼬리하고 꽁지는 둘 다 동물의 신체 중 어느 부분? 동물의 신체 중 어느 부분이죠? 뭐 좀 뒷부분이겠지, 그치? 동물의 신체 중에서 뒷부분이라는 그 점에서는 유의어죠, 그쵸? 그죠? 근데 우리가 조류에 해당되는 건 뭐라고 하는 거고요? 조류. 조류에 해당하는 건 뭐라고 그래요? 조류의 신체의 뒷부분은 꽁지라고 하죠, 그죠? 근데 일반적인 동물의 신체의 뒷부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일반 조류를 제외한 나머지 동물은 뭐라고 그래요? 꼬리라고 하지, 그치? 그죠? 소 꼬리, 토끼 꼬리, 노루 꼬리. 근데 여러분, 새의 꽁지, 그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가 되는 거야? 그때는 이제 유의어가 아닌 거지, 그치? 그래서 부분만 유의어인 것이 있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포함 유의어가 있어요. 자, 포함 유의어는 뭐냐면 얼굴과 낯을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얼굴과 낯. 얼굴이 두껍다. 얼굴이 안 좋다. 얼굴이 반반하다. 그죠, 여러분? 얼굴이 반반하다, 낯이 반반하다, 낯이 두껍다, 낯이 반반하다. 자, 근데 얼굴이 예쁘다 라는 말은 쓰는데 낯이 예쁘다라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는 못 쓰죠, 그렇죠? 낯이 참 예쁘다 이렇게 쓰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얼굴과 낯은, 자, 얼굴은 1부터 2, 3까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낯은요 여러분, 낯이 예쁘다는 안 되니까, 낯이 예쁘다는 안 되니까 자 1과 2의 의미는 있지만 3의 의미는 없잖아, 그쵸? 그죠? 그러니까 얼굴의 의미가 낯의 의미를 포함하죠, 그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래? 포함유의어라고 그래. 이만큼에서는, 그러니까 요만큼, 그죠? 1번부터 2번까지에서는 유의어지만 3번에서 유의어가 안 되는 거지, 그치? 그죠? 예, 이런 걸 이제 포함유의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또 있어요. 봐봐. 개발과 개발이 있어, 여러분. 자, 개발은 1. 개척하여 발전시키다의 뜻이 있어요. 두 번째, 소질, 적성 따위를 발전시키다의 뜻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개발은 자, 이 소질, 자, 개발은 이 소질, 적성 따위를 발전시키다의 뜻만 있지, 즉 1. 개척하여 발전시키다의 뜻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개발의 뜻이 개발을 포함하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어디서만 유의어요, 여러분? 어디에서만 유의어요, 이 두 단어는? 2에서만 유의어고 1에서는 유의어가 아니지,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이제 포함 유의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유의어의 종류입니다, 여러분. 유의어는 첫 번째, 문체에 따른 유의어가 있고요. 두 번째, 방언에 따른 유의어가 있고요, 여러분. 다음, 높임법에 따른 유의어가 있고요, 여러분. 내포적인 의미에 따른 유의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완곡 표현에 따른 유의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와 벗은요, 유의어거든요, 여러분. 근데 친구는 친할 친 오래일 구자 한자어고요. 벗은 순 우리말이죠. 그러니까 문체가 다르죠, 그렇죠? 한자어냐 고유어냐, 이게 문체에 따른 유의어고요. 두 번째, 방언에 따른 유의어는 부추와 정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유의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자, 부추는 표준어면 정구지는 방언이죠. 근데 높임에 따른 유의어, 진지가 있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답이 있겠죠, 그죠? 내포적인 의미에 따른 유의어, 자, 친구가 있고요, 동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유의어거든요. 근데 동무는 이제 주로 북한에서 일반적인 친구가 아니라 사상적인 교류를 하는 친구, 그죠? 사상적 동지, 같은 공산주의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그 내포적인 의미가 달라졌죠, 그죠? 그 다음에 완곡어에 따른 유의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변소가 화장실, 그쵸? 변소와 화장실은 유의어가 됐죠. 왜 유의어가 됐어요, 여러분? 변소가 금기어가 되면서 이 금기어를 대신하는 완곡어가 생겼죠, 그죠? 화장실. 이거 완곡 표현에 따른 유의어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반의어입니다.
반의어는 둘 이상의 단어에서 의미가 서로 짝을 이루어 대립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특징, 반의 관계에 있는 두 단어는 오직 한 가지 의미 요소만 대립되고 나머지 요소는 모두 공통돼야 반의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아빠하고 엄마를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아빠하고 엄마는 자 플러스 성인입니다. 둘 다 성인인 거예요. 공통되는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둘 다 혼인을 해야만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거지, 그치? 정상적인 경우에는 혼인해야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잖아. 그죠? 자, 근데 아빠는 플러스 뭐고? 플러스 남성이지만 엄마는 마이너스 남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건 공통되는 오직 이 성별에서만 차이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때, 그러니까 다른 건 공통되면서 오직 한 가지 면에서 대립되니까 이 관계를 반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야. 반면, 자 이번에는 바꿔볼게요, 여러분. 아빠하고 할머니를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은 자 아빠도 성인이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도 성인이고요. 그리고 아빠나 할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혼인 관계가 성립이 돼야만 아빠가 되고 할머니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죠, 여러분? 예. 근데 이제 아빠는 플러스 남성이고 할머니는 마이너스 남성이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아빠는 나를 중심으로 플러스 1대고요. 1대. 그죠? 할머니는 나를 중심으로 몇 대예요? 마이너스 1대죠, 그죠? 1대가 아니잖아. 2대니까 마이너스 1대지. 이해돼요, 여러분? 마이너스라고는 그러한 성질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대가 아니란 얘기야? 그럼 두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잖아. 따라서 아빠하고 할머니는 반의 관계에 있다, 반의 관계에 있지 않다? 반의 관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 반의어는 반의어의 종류입니다, 여러분. 반대 관계 반의어가 있고요. 모순 관계 반의어가 있어요, 여러분. 반대 관계라는 것은 중간항이 없는 관계야. 아빠하고 엄마, 결혼해서 자녀를 둔 사람이면 아빠 아니면 엄마고 엄마 아니면 아빠잖아, 그치? 중간항은 있을 수가 없잖아.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남자 아니면 여자고 여자 아니면 남자잖아. 중간항은 없잖아, 그치?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아이 쏘리 여기 바뀌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모순관계, 즉 중간항이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반면 중간항이 있는 관계가 있어요. 그걸 반대관계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 슬픔과 기쁨. 중간항 없어. 슬픔과 기쁨. 여러분 지금 슬퍼? 그럼 여러분도 기뻐? 아니잖아, 그치? 슬프지도 않고 지금 뭐하지도 않아. 기쁘지도 않잖아, 그쵸? 예. 그러니까 중간항이 있잖아, 그치? 자, 흑인과 백이냐? 여러분 흑이냐? 아니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 백이냐? 아니잖아, 그치, 여러분? 뭐야, 여러분? 황인이잖아, 여러분. 이게 중간항이잖아. 알겠죠, 여러분? 이런 걸 반대관계 반의어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의어까지 했고요. 다음 어휘체계와 양상입니다. 먼저 폐쇄집합과 개방집합이 있습니다. 폐쇄집합은 집합을 구성하는 단어들이 더 이상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는 집합,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집합을 말해요. 즉 15세기 국어의 어휘,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15세기 국어의 어휘는 더 이상 늘지도 줄지도 않아요. 그 다음 소설 배따라기 속에 나와 있는 어휘, 이것도 이미 창작된 작품이니까 작품 자체가 변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거기 속에 들어가 있는 어휘는 뭐 예를 들면 15,000개면 15,000개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폐쇄집합. 반면 한국인의 어휘, 이건 이제 계속 늘잖아, 그치? 그죠? 또 지식인의 어휘도 마찬가지로 계속 늘겠지. 이렇게 변동성 있는 어휘는 개방집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어휘의 체계입니다. 보통 어종에 따라 구분하는데 어종, 즉 단어의 뿌리, 그게 이제 어종이거든요. 그래서 순수 우리말을 뭐라고 그래? 고유어라고 하고, 그 다음 중국 한자에 기반한 말을 뭐라고 그래? 한자어라고 하고, 한자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에서 들어온 말들을 외래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국어는 크게 삼중체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삼중체계를 이루는 언어, 이제 그 종류인 것이죠. 종류를 갖고 있는 것이죠. 먼저 고유어입니다. 자, 고유어는 거기 자 밑줄 그으세요, 여러분. 고유어 의미 폭이 넓고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다의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 예를 들면 거기 고유어의 다의성에 의해 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그때 말은 뭐예요, 여러분? 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그때 1번의 말은 뭐예요? 내 발화. 그죠? 내가 한 말. 그 다음에 2번. 보기에 알맞은 말을 찾아 적으시오. 그때 말은 뭐예요, 여러분? 적절한 단어, 그죠? 3번. 야, 우리 말 좀 하자. 그럼 그때 말은 뭐예요? 대화. 그쵸? 예. 그 다음에 말과 글은 다르다. 그때 말은 뭐예요? 그때 말은 음성 언어. 그럼 보세요, 여러분. 한자로는 발화, 단어, 대화, 음성 언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뭉뚱그려서 뭐라고 그래, 그냥. 고유어로는 그냥 말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말의 의미가 훨씬 더 일반적이고 한자어의 의미는 훨씬 더 어떻다, 여러분? 구체적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고유어의 의미가 훨씬 더 일반적이어서 대개의 고유어는 다의어적 속성을 갖습니다. 예컨대 거기 글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장 볼게요, 여러분. 생각, 깊은 생각에 빠져있다. 이때 생각은 사색이에요. 생각은 순수 우리말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발명품을 생각해보자. 이건 창안. 생각을 더듬해봐라. 이때는 기억. 도대체 그 사람의 생각을 모르겠다. 의사. 그 다음, 야,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이거 발상, 아이디어.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고유어는 굉장히 일반적인데 한자어는 구체적이죠. 알겠어요, 여러분? 예. 자, 고유어의 예입니다. 예. 자, 가게, 가끔, 가난, 가락 이런 것들이 이제 고유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한자어입니다. 한자어는 중국 한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말들을 말하는데요.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한자가 있어. 그러니까 중국에는 없는 한자어들이지. 예컨대 감기, 고생, 복덕방 등등의 한자들은 우리만 갖고 있는 한자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가지고 온 한자어들이 있어요. 주로 어떤 특정 개념을 나타내는 말들은 모두 이제 중국에서 이제 넘어온 한자어들입니다. 신체, 부모, 부귀, 중심, 백성 등등.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들여온 일제강점기 때, 자, 일본에서 들여온 한자들도 많습니다. 국채, 도매, 면세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 고유어와 한자어의 구분은 어렵지 않은 경우가 있고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학교가 이거는 여러분 고유어입니까? 한자입니까? 한자어지, 그치? 그죠? 학교, 학생, 그쵸? 학원, 다 뭐야, 여러분? 이게 배울 학자고, 그죠? 이게 학교, 교자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자어라는 걸 알아. 예를 들면, 자, 전기, 한자어죠, 그죠? 그죠? 예, 이런 거 다 안단 말이야. 자, 근데 그런 것들은 한자어인지 쉽게 구별이 되는데, 근데 어떤 것들은 그게 한자어인지 고유어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거기 책에 양말, 서양 양자에 버섯 말자를 씁니다. 양말이 한자어가 아니라 고유어인 거예요. 자, 이게 한자어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한자어. 어차피, 모습, 사돈 모두 한자어입니다. 또 배추는 백채, 하얀 채소에서 왔습니다. 하얀 채소가 변한 거야. 백채가 배추가 된 겁니다. 그 한자어지. 그렇죠. 수수, 무명, 감자, 붓 모두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자어인지는 사실은 굉장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자어인지 또는 어원이 한자어인지 잘 모르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 부득이하게 우리가 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종을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제한되는 몇 개들은 좀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외래어입니다. 외래어는 원래 외국어였던 것이 국어의 언어체계에 동화되어 사회적으로 사용이 허용된 어휘를 말합니다. 그래서 외국어하고는 달라.
외국에서 들여온 말이지만 국어의 어휘 체계에 동화된 말은 외래어지만 외국에서 들여온 말로 우리말로 인정되지 않은 것들은 외국어입니다. 그래서 외래어와 외국어는 자 분리되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버스는요, 여러분 버스는 외래어겠어요, 외국어겠어요? 버스는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외래어지 외국어 아닙니다. 반면 예컨대 자 뷰티풀 이건 여러분 외래어입니까 외국어입니까? 뷰티풀은 외국어죠, 그렇죠? 왜? 우리말 아름답다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어는 쓰지 말아야 되고 외래어는 이미 우리말 어휘 속에 편입된 거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그죠? 대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써야 하는 말들입니다. 알겠습니까? 뭐가 있어요? 버스, 컴퓨터, 스마트폰 이렇게 우리 사회가 근대화되면서 현대화되면서 새롭게 들어온 기기나 개념을 나타내는 말들은 이제 외래어가 많습니다. 알겠죠? 근데 외래어도 이렇게 버스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외래어라는 인식이 있잖아, 그치? 그죠? 근데 일부 외래어는 외래어라는 인식이 희박합니다. 그런 것들도 또 이제 알아두어야 돼요. 예를 들면 자 거기 외래어로 인식하지 못하는 외래어들이 있어요. 말, 매, 그 다음에 수라는 다 모두 몽골 계통의 외래어입니다. 자, 또 절, 부처, 달마 이런 것들은 범어에서 영향을 받은 외래어고요. 호미, 매주는 만주어 계통의 외래어입니다. 그 다음 담배, 빵은 포르투갈 계통의 외래어, 고구마, 구두는 일본어 계통의 외래어, 그 다음에 이제 고무는 프랑스어 계통의 외래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외래어라는 인식이 별로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한자어 중에 한자라는 인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외래어도 외래어라는 인식이 거의 없으니까 자 이것도 좀 제한되어 있으니까 좀 외우는 것이 가능하면 좋겠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어휘의 양상입니다. 어휘의 양상에 보면 우리가 이제 국가의 공식어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표준어라고 하고요, 그죠? 근데 표준어가 지역이나 사회 계층에 따라 달리 실현된 걸 방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양상에 따라 분류하면 국가 차원의 공식어인 표준어와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 달리 실현된 지역 방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계층에 따라 달리 실현된 사회 방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지역 방언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지역 방언은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한반도 전체를 6개 권역으로 구분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서쪽 북을 서북방언, 동쪽 북을 동북방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 경기, 개성 일대를 중부방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같은 경우, 영화 같은 경우에 이제 북한 말을 우리가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어디야? 동북방언이나 서북방언입니다. 사실 여러분 개성 말은 서울 말과 이만큼도 차이가 없어요. 그 최근에 개성에서 귀순해 온 그 병사 있어요. 오창성 병사라고 그 이국종 그 선생님께서 이제 수술해가지고 살려내신 그 병사인데 그 사람 말은 서울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왜 그래? 같은 방언 권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왼쪽 남쪽이 뭐가 되는 거야? 서남방언. 오른쪽 그러니까 동쪽 남쪽 방언을 동남방언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워낙 독특한 언어 형태를 보이는 어디? 제주에서 제주방언까지 합해서 총 6개 지역방언 권역으로 구분됩니다.
근데 사회방언입니다, 여러분. 사회방언은 사회 계층에 따라 달리 실현된 방언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청소년어. 청소년 계층에서 주로 쓰는 말들이에요. 그 사회방언입니다. 문상, 문화상품권, 생선, 생일선물, 아싸, 인싸 뭐 이런 거 그죠? 이거 다 모두 청소년 계층에서 쓰는 사회방언입니다. 자, 그 다음 전문어도 사회방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법조어. 자, 또 의학용어 이런 것들도 특정 전문 집단에서 쓰는 전문어로서 모두 사회방언에 속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 다음 이제 제2절 의미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의미의 종류입니다, 여러분. 안도현 시인의 우리가 눈발이라면이라는 시가 있어요. 우리가 눈발이라면 짓눈깨비는 되지 말고 차가운 짓눈깨비는 되지 말고 따뜻한 한방눈이 되어드리자. 라고 했을 때 이 짓눈깨비의 지시적 의미라고 하기도 하고요, 사전적 의미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거 뭐겠습니까, 여러분? 비처럼 내리는 눈, 그쵸? 물기가 많아서 비처럼 내리는 눈을 짓눈깨비라고 해요. 그걸 지시적 의미, 사전적 의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이 시에서는 뭐야,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바로 자, 무관심, 타인에 대한 무관심, 이기심, 알겠습니까? 무배려, 이런 걸 이제 짓눈깨비라고 하고요. 한방눈의 사전적 지시적 의미는 뭐겠습니까? 사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의미. 눈 중에서 그 송이가 굵은 이렇게 그런 눈을 이제 우리는 한방눈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때는 그런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뭘 쓰였어요, 여러분? 이때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그죠? 관심과 사랑과 배려가 되겠죠, 그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문맥적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예, 이게 문맥적 의미고, 그 다음에 이러한 문맥적 의미 때문에 이 짓눈깨비는 어떤 정서, 어떤 함축성을 만들어내요. 즉 부정적 정서를 만들어내죠, 그죠? 그죠, 여러분? 부정적 정서를 떠올립니다. 이게 뭐야, 이게 함축적 의미인 겁니다. 반면 한방눈은 어떤 정서를 환기시켜요? 긍정적 정서를 환기시키죠. 이런 걸 무슨 의미라고 한다? 함축적 의미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다음은 자, 사회적 의미와 정서적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적 의미는 앞서 우리가 사회방언 중에 전문어가 있거든요. 전문어. 이런 전문어를 쓰면 그 사람의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회적 어떤 그 위치를 알 수가 있지, 그치? 그죠? 특정 언어 사용을 통해서 사회적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회적 의미입니다. 그 다음 정서적 의미입니다. 정서적 의미는 억양과 어조에 따라서 생성되는 의미를 정서적 의미라고 해요. 억양이나 어조. 예를 들면 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평소에는 왔니? 이렇게 하시거든요. 아유, 왔니? 이렇게 하죠. 근데 집에 딱 들어갔습니다. 근데 엄마가 왔니? 이렇게. 자, 끝을 올려서 왔니? 이거 하고 왔니? 이거 하고 다르잖아, 그치? 아, 왔니?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떻게 해? 야, 이거 뭐지? 성적표 왔나? 큰일 났다, 씨. 그지?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 정서적 의미예요. 알겠습니까? 다음은 주제적 의미가 있고 반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주제적 의미는 어순에 의해서 생겨나는 의미를 말합니다. 어순, 특정 부분을 강조하거나 어순에 의해서 생겨나는 의미를 주제적 의미라고 해요. 예를 들면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 이러면은요, 누구의 행동이 강조됩니까? 사냥꾼 행동이 강조되죠. 하지만 저 어순을 바꿔볼게요, 여러분.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 의미는 똑같거든요, 그렇죠? 왜 하나는 능동이 하나는 피동물이니까.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사냥꾼의 행동이 감춰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주제적 의미야. 어디에 강조를 두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주제적 의미. 다음은 반사적 의미입니다. 반사적 의미는 어떤 단어가 갖고 있는 본래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가 연상될 때 우린 그런 걸 반사적 의미라고 해요. 예를 들면 성이 한씨야. 한씨. 그리고 이름이 국승이다. 그럴 수 있잖아. 그쵸? 그죠? 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뭐야, 여러분? 연결시켜서 읽으면 한국승. 맨날 한국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쵸? 그쵸? 야, 한국승입니다. 뭐야, 맨날 한국이 이겼대, 저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 의미가 아니잖아, 그치? 근데 이제 엉뚱하게 다른 의미를 연상시켜서 우리는 그런 걸 뭐라고 한다? 반사적 의미. 빨갱이란 말을 들으면, 빨갱이는 사실은 이게 이제 이게 빨치산에서 온 거예요. 빨치산. 그죠? 빨치산. 그러니까 빨치산은 어디서 온 거야? 파르티잔. 러시아 파르티잔에서 온 거거든요. 그죠? 즉 게릴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빨치산이 빨갱이로 바뀐 거고. 근데 이제 빨갱이가 전혀 다르게 이제 지금 뭐가 된 거야? 저 사람 빨갱이야. 뭐가 된 거야? 공산주의자를 연상시키잖아, 그렇지? 공산주의자. 이런 걸 반사적 의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어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해요. 그걸 우리는 의미의 변화라고 해. 바로 이 언어의 역사성과 관계가 있는 거죠. 뜻이 변한다. 자, 의미 변화의 원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왜 변하느냐? 원인 첫 번째. 언어 자체의 원인 때문에 변하는 걸 언어적인 원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언어적인 원인에는 첫 번째 감염이 있습니다. 감염은 뭐냐면, 감염은 어떤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은 나쁜 성격과 좋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학생이야. 근데 이 학생이 나쁜 성격을 가진 친구하고 어울리면 이제 그 학생의 성격이 어떻게 돼? 나쁜 성격의 친구로 바뀌죠, 그렇죠? 전염되는 거야. 감염되는 거죠. 이런 걸 감염에 의한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별로라는 말은 원래는 좋다와 안 좋다에 다 쓸 수 있는 말이었어요. 별로 좋다,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별로가 자꾸 무엇하고만 어울리면서 안 좋다고 어울리면서 지금은 별로가 의미가 부정의 의미만 갖고 긍정의 의미는 사라져버린 거죠. 의미가 전염된 거예요. 어느 쪽으로? 안 좋다 쪽으로. 알겠어요? 이런 걸 전염에 의한 의미의 변화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략에 의한 의미의 변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코에서 흐르는 물을 뭐라고 그래? 콧물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콧물에서 물을 빼고, 그죠? 야, 코 나왔어, 좀 코 좀 닦어. 그럼 코가 뭐가 된 거야? 콧물의 의미를 포함한 거지, 그치? 즉 코에 콧물의 의미가 들어가 버린 거야, 그죠? 그럼 코의 의미가 변한 거지, 그쵸? 신체 중 그 눈과 입 사이에 있는 신체 기관, 냄새를 맡는 기관을 이제 코라고 하는데, 거기에 뭐야, 여러분? 거기서 흘러내리는 물도 뭐가 됐다고? 코가 됐다고. 의미가 변한 거잖아. 뭐 때문에? 물이 생략되면서. 원래는 점심 밥 먹었니?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밥을 생략한 지 그냥 뭐라고 그래? 점심 먹었니? 라고 하잖아. 그치? 그럼 점심은 이건 실제 의미는 뭐야? 어떤 일정한 시기 때, 그죠? 오후에 한 때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게 어떤 의미? 밥이라는 의미를 포함시켜 쓰이잖아. 그쵸, 여러분? 의미가 변한 거지. 뭐 때문에? 생략 때문에. 그 다음은 민간 어원 때문에 의미가 변하기도 해요, 여러분. 민간 어원. 그럼 민간 어원이 뭐냐?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타당한 이유가 없이 어떤 의미가 생겼을 때,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민간 어원에 의한 의미의 변화라고 해.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장마철이라 갑자기 막 그냥 내리는 비가 있잖아요. 그치? 그거 뭐라고 해? 그치. 자, 그럼 갑자기 내리는 비가 왜 소나기냐? 옛날에 들녘에서 두 농부가 이제 밭을 갈고 있었어요. 농부가 A라는 농부와 B라는 농부가. 그러니까 밭을 가는데 A라는 농부가 그런 거야. 야, 내가 허리가 이게 참 끄덕지 아픈 게, 아마도 이게 보니까 오늘 비가 오겠다 이거.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프냐? 그러니까 비가 뭐라고 그래? 야, 날씨가 이렇게 맑은데 왜 비가 오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아니다, 내 경험칙상 내가 허리가 아프면 분명히 비가 온다. 무슨 소리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냐? 그 근거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A가, 야, 그럼 우리 내기하자.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좋다, 하자. 뭐 내기할래? 들녘에서 그냥 밭 갈고 있었는데 뭐 내기할 게 뭐가 있겠어, 그치? 때마침 뭐가 있어, 여러분?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았단 말이야, 그치? 그럼 좋다. 그 소 내기 하자. 그래, 좋다, 하자. 근데 실제 비가 왔단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느닷없이 내리는 비가 뭐가 된 거야? 소나기가 된 거야. 그럼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냐? 그렇진 않아, 여러분. 뭔가 이게 어떤 그 근거가 확실하게 있지는 않는 거야. 그냥 사람들 사이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 알겠습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민간 어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역사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단어의 의미가 변하기도 해요. 역사적인 원인은 설명해 주게 잘 들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서, 그죠? 물 위에 띄우는 구조물을 뭐라고 그랬어요? 배라고 그랬어요, 배.
그럼 얘가 뭐가 된 거야? 자, 얘는 배. 이렇게. 자, 의미가, 이제 배의 의미가 요거지, 그치?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지시물이 변해요. 지시물이 발전해. 그러니까 배가 맨날 이래? 아니야, 여러분. 이제 이렇게 돼서 그것도 이제 배야. 그치? 훨씬 커졌지, 그죠? 얘도 배가 된 거야. 얘하고 얘는 다르거든. 근데 얘도 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만 배야? 아니야, 이제 더 커졌어요. 그쵸? 더 커져서 이제 이런 것도 배야, 여러분. 응? 그죠? 이런 것도 배라고. 그러면 배의 의미가 더 이번에는 또 커졌지. 그죠? 얘만 배야? 아닙니다. 심지어는 뭐 이제, 그죠? 대포. 그죠, 여러분? 여기 막, 그 다음에 전투기. 이렇게, 슈. 이렇게, 그죠? 전투기가 달려있는 것도 뭐야, 여러분? 배야. 그치? 그잖아. 배의 의미가 점점 어떻게 돼, 여러분? 지시물이 변하면서 배의 의미도 점점 커지지, 그치? 이런 걸 뭐라 그래? 역사적인 원인에 의한 의미의 변화라고 해요. 처음 배가 갖고 있던 의미가 점점 커진 거야. 그래서 상선도 자 배가 됐고 여객선도 배가 됐고, 그치 여러분? 그쵸? 그 다음에 항공모함도 뭐가 됐어요? 배가 됐잖아요, 여러분. 의미가 커진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역사적인 원인에 의한 의미의 변화. 그 다음은요, 사회적인 원인에 의한 의미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면 반상의 구분이 엄격했던 조선시대에는 주인집 어린 딸을 이르는 말이 뭐였어요, 여러분? 주인집 어린 딸. 애기씨, 그죠? 아가씨, 애기씨, 뭐, 그쵸? 아가씨, 그죠? 그쵸, 여러분? 주인집 어린 아들을 일컫는 말은 뭐예요? 아이고, 도련님, 그러시면 안 돼요, 도련님. 이게 이제 반상의 구분이 엄격했던 조선시대에 썼던 단어의 의미죠, 그쵸? 근데 지금은 이제 사회적으로 반상의 구분이 없어요, 그쵸? 계층의 구분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주인집 아들, 주인집 딸을 아가씨, 도련님을 안 해. 내가 어떤 집에 새를 살아도 그 주인집 아들을 보고 도련님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그쵸, 여러분? 예? 안 해요. 자, 그럼 이제 아가씨가 뭐가 됐어요? 의미가 변한 거야. 뭘로 변했어? 남편의 여동생을 뭐라고 그래? 아가씨, 그쵸? 또 남편의 결혼한 남동생을 뭐라고 그래? 도련님으로, 그죠? 쓰잖아. 그 의미가 변했지. 뭐 때문에? 사회적인 원인 때문에. 사회 제도의 변화. 알겠습니까? 예,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생겨나는 원인, 사회적인 원인.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인 원인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이 불쾌함, 자, 불쾌함을 연상시킵니다. 또 어떤 말이 자, 두려움을 연상시킵니다. 또 어떤 말이 자, 죽음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면은요, 이런 말들은 우리가 자, 쓰지 않게 되면서 이런 말들이 금기어가 됩니다. 금기어. 금기어가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변소는요, 변소는 불쾌해, 냄새납니다. 이제 변소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그쵸? 또 호랑이, 자, 이런 말들이 이제 두려움을 줍니다. 호랑이라는 동물은. 그래서 이제 금기어가 돼요. 자, 죽다라는 말 금기어입니다. 금기어. 그래서 자, 이런 말을 대신하는 말들이 생겨나지, 그치? 화장실. 근데 화장실의 원래 의미는 뭐였어요, 여러분? 화장을 하는 곳이 화장실이지 뭐야. 근데 의미가 변했잖아, 그치? 왜 변했어? 변수에 담겨지는 심리적 불쾌함. 알겠어요? 또, 자, 산신령. 산신령의 의미는 원래 산에 사는 신령이, 알겠습니까? 근데 의미가 변했어요. 뭘로? 호랑이로. 뭐 때문에?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다음에 자, 돌아가다의 뜻은 뭐야, 여러분? 돌아가다, 그쵸? 예, 그런 뜻이지 뭐, 그쵸? 이렇게 턴고, 그죠? 근데 뜻이 변했어요. 뭘로? 죽다로. 왜? 죽다에 대한
두려움, 그죠? 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알겠어요? 뜻이 변하는 거야. 심리적인 원인에 의한 의미의 변화. 이걸 우리가 언어 변화의 원인이라고 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미 변화의 종류입니다. 종류. 첫 번째, 원래 있던 의미보다 커지는 걸 뭐라고 그래요? 확대. 원래 있던 의미보다 줄어드는 걸 뭐라고 그래요? 축소. 원래 있던 의미에서 아예 벗어나서 다른 의미로 바뀌는 걸 이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의미 변화의 종류예요. 확대, 축소, 이동. 자, 예를 들면 자, 배. 아까 배웠잖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뭐였어? 나무로 만든 것만 배였는데, 그치? 점점 확대돼서 뭐 상선, 여객선, 항공모함도 배가 됐잖아. 확대. 알겠습니까? 또 아까 먹다라는 다이어. 처음에는 음식을 먹다 했겠지. 근데 욕을 먹다도 먹다, 마음을 먹다도 먹다, 화장이 잘 먹다도 먹다. 의미가 확대된 거지. 선생님. 처음에는 남을 가르치는 사람만 선생님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냥 남을 높여 부르는 말로 확대가 된 거죠. 반대로 축소, 의미가 줄어드는 거야. 예를 들면 놈, 계집 등은 예전에는 놈은 남자, 놈은 사람, 계집은 여자를 가리키는 평어였어요. 근데 지금은 놈과 계집 모두 특정 성을 가리키는 비하의 의미가 담긴 말로 축소가 됐지, 그렇지? 세수. 세수는 봐봐. 씻을 세자에 손수자야. 그래서 손을 씻는 게 세수였는데 지금은 세수하고 와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손도 씻고 얼굴도 씻고, 그죠? 이게 다 세수잖아. 그럼 의미가 확대된 거죠. 자, 이동. 아예 다르게 변화한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어리다는 원래는 뭐였다, 여러분? 어리다는 스투피트였다가 지금은 유스로 뜻이 바뀌었어요. 또 어여쁘다는요. 어여쁘다는 예쁘다에서 지금은 불쌍하다에서 지금 예쁘다로 뜻이 바뀌었어요. 또 방송은요. 방송은 원래는 놓을 방자 보낼 송자, 죄를 놓아서 풀어주다 했지. 야, 그러니까 석방이야, 석방. 근데 지금은 매체를 보내다, 그죠?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으로 뜻이 변했어요, 여러분. 이런 걸 의미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의미의 변화의 원인과 의미 변화의 종류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자, 이제 챕터 5 하겠습니다.